자, 지금부터 유럽 문화의 시작인 그리스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유럽인 이유, 알파벳으로 유럽을 이렇게 씁니다. 우리는 이거를 유럽어로 읽지만 라틴어 계열로 읽으면은 라틴어 계열은 이렇게 잘라서 부릅니다. 그래서 에우로페라고 읽죠. 이 에우로페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여신의 이름입니다. 근데 이 에우로페가 유럽 대륙의 이름이 된 것은 유럽인들의 정신 속에는 이 그리스가 자신들의 역사의 시작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대 그리스에서 문명이 처음 등장하는 이야기를 좀 보려고 합니다. 근데 애초에 처음에 이들이 문명이 등장할 때는요, 에게해라는 바다에서 시작을 합니다. 에게해는 오늘날 터키와 그리스 사이에 위치한 바다인데요. 여기에서 제일 첫 번째 문명은 바로 이 크레타 섬에서 등장합니다. 자, 이 크레타 섬에서 최초로 문명이 시작을 하는데요. 네, 청동기 기반으로 시작한 문명입니다. 하지만 자신들이 필요한 물자, 섬에 있기 때문에 100% 확보할 수 없죠. 그래서 이들은 활발한 해상무역을 통해 성장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 기원전 한 1500에서 1400년경에 가면은요, 이 대륙에 있던 이 미케네라는 지역을 중심으로 성장했던 이 미케네 문명에 의해서 이제 그 크레타 문명은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이 미케네 문명은 원래는 이 그리스 지역에 있던 사람들은 아니고요. 이제 점점 이쪽에서 아래쪽으로 내려와가지고 이 에게해 주변을 장악했던 세력들입니다. 이들은 상무적인 문화, 즉 물을 중시하는 문화가 발달했다고 알려져 있었는데요. 이들은 기원전 1200년경 도리스인의 침입으로 파괴가 된 이후로 이 미케네 문명부터 이후에 400년 정도의 시간 동안은 역사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 시대가 열립니다. 영어로는 다크 에이지. 하지만 영어로는 다크 에이지라고 하는데요. 이거를 한국어로 번역하니까 암흑기라고 우리가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는 암흑기 시대를 보내고 나서 새롭게 하나하나의 도시국가들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그것을 폴리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폴리스들이 어떻게 등장했는가, 이 폴리스의 성립 조건을 하나 봐야 됩니다. 이 폴리스는 수많은 도시국가입니다. 그래서 이들 중에 대표적인 도시국가들 몇 개를 볼 건데, 첫 번째 스파르타. 얘네들은 어떠한 폴리스인가? 먼저 스파르타의 특징 하나 보고요. 그 다음에 스파르타와 대비되는 아테네가 있습니다. 아테네는 특히 민주정치가 발달했다고 알려졌는데요. 아테네의 민주정치가 어떻게 발달했는가 그 과정 살펴볼 겁니다. 그 중에서 특히 아테네의 민주정치의 최전성기를 달려왔던 페리클레스 시대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리스 문화, 특히 건축, 철학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제 폴리스부터 볼 건데요. 폴리스, 네, 하나의 도시국가라고 했습니다. 이 도시국가가 왜 발달할 수밖에 없었는가 조건을 한번 볼게요. 먼저 첫 번째, 그리스는요, 네, 먼저 산이 많고 평야 지역은 다 바다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도를 보면은 지형도를 표시한 건데요. 네, 그 섬의 중간 부분, 이 중간 부분이 대부분 산지로 되어 있어요. 여기 위쪽도 산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평지들은 대부분 해안가를 중심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마을은 해안 가까이의 평지를 중심으로 형성이 됩니다. 근데 이 평지에 해안가 주변에 있던 이곳들이 여기가 중심이 되어서 하나의 거대한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높은 언덕에 성과 요새를 쌓아서 생활을 하면서 하나의 도시국가를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바로 폴리스인데요. 이 폴리스의 구조를 보면은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 볼 겁니다. 먼저 언덕 위에 이렇게 신전이 세워져 있고 성벽으로 둘러싸져 있는 이 구조, 여기를
아크로폴리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면에 이 평지 아래에 이 넓은 공간, 네, 이 공간은 아고라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아크로폴리스는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사진은 그리스의 파르테논 신전입니다. 네, 아테네 파르테논 신전인데요. 언덕 위에 신전이 세워져 있어요. 신전이라는 것은 신을 향해 제사 지내는 공간이겠죠. 그래서 평상시에는 신을 향해 제사를 지냅니다. 근데 성벽이 쳐져 있네요. 성벽이 쳐져 있다라는 것은 유사시, 그러니까 전쟁이 났을 때 이럴 때는 여기에 사람들이 들어가서 이제 버티는 군사적인 목적으로 쓰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인 경우에는 어디서 생활하느냐? 바로 이 언덕 아래에 평지에서 생활합니다. 그것을 아고라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넓은 광장이 가운데 있고요. 이 광장에 사람들이 모여서 자신들의 일상도 대화하고 정치 이야기도 하고 이러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렇게 해서 생활의 중심이 되는 곳이 바로 이 아고라입니다. 이 폴리스는요, 대부분 아크로폴리스와 아고라로 구성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있는데요. 이 수많은 폴리스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각자 독립된 주체가 아니라 하나의 동조의식, 같은 민족이라는 의식을 갖고 있어요. 같은 민족이라는 것은 일단은 같은 언어도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같은 신을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 종교도 갖고 있었다라는 그런 일종의 동질성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뿐만 아니라 스스로를 헬레네스라고 칭하는데요. 이거는 스스로를 헬레네스라 칭하고 다른 민족을 야만인, 즉 바르바로이라고 부르면서 자신과 차별을 짓습니다. 나는 다른 민족과 다르게 헬렌의 여신의 자손인 헬레네스야라는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똑같은 그리스어를 쓰고 똑같은 제우스를 최고신으로 하는 똑같은 종교를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들이 이런 의식만으로는 같은 민족이라는 의식이 유지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들이 같은 민족이라는 의식이 유지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4년 내에 한 번씩 올림피아 제전을 개최합니다. 네, 올림피아는 이렇게 따로 폴리스로 있는데요. 네, 일단은 이 올림피아 제전을 4년마다 한 번씩 개최를 합니다. 자, 이 올림피아 제전, 오늘날 올림픽이 기원이 된 건데요. 이때는 전쟁도 멈추고요. 그 다음에 통행을 서로 보장해 줍니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4년에 한 번씩 일종의 단합대회를 했던 거죠. 그래서 이 단합대회를 하면서 스스로 이렇게 단결력을 키워나가면서 우리 민족의 결속력을 강화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단결력을 강화해서 발전했는데 대표적인 폴리스는 그럼 어디냐? 바로 아테네와 그 다음에 거기보다 또 반대로 들어오면 있는 스파르타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바로 이 스파르타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먼저 스파르타는요, 원래 그 다른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던 곳을 정복한 사람들이 만든 폴리스입니다. 펠로폰네소스 반도 남쪽에 위치해 있는데요. 도리스인이라는 애들이 그리스 북부 지역에서 밀고 내려와서 원래 있던 사람들을 다 정복해가지고 건설한 폴리스입니다. 자, 그래서 이 폴리스의 특징은요, 일단은 왕 아래에 귀족들이 있고요. 얘네가 정치적인 실권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성인 남자 시민한테만 정치 참여할 수 있는 권리인 참정권을 부여합니다. 그리고 스파르타 시민의 계층은요, 약 10%에 달하는 시민, 스파르타 시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약 30% 정도 되는 페리오이코이, 반자유민이 존재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들이 헤일로타인데요. 자, 이들은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 이 퍼센트 비율은 그때그때 다릅니다. 자, 이 스파르타인들을요, 한국사로 대비를 해보면요. 자, 스파르타의 시민들, 일종의 친일파로 보면, 친일파래, 일본인으로 보면 되겠죠. 우리 식민지배할 때. 자, 그럼 식민지배하러 일본 애들이 왔을 때, 우리 한국 사람들 중에는
일본 애들에 협조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는 친일파라고 하죠. 자, 그러면은 나머지 일본에 협조하지도 않고 그냥 살아가던 일반 소시민부터 저항하던 사람들까지는 나머지 다 헤일로타이와 같은 반자유민이 아니죠. 아예 피정복민, 예속농민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스파르타는 이 10%가 나머지 다수 90%를 지배하는 시스템이 만들어지는데요. 일단은 스파르타의 그 도리스인들이 스파르타를 정복을 할 때 협조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요, 상공업에 종사하면서 국가에 돈을 벌어와요. 그리고 그들도 말고 저항했던 사람들이나 일반 소시민들은요, 헤일로타이, 예속농민 혹은 피정복민이라고 해가지고요, 국가의 노예가 되어서 그냥 주구장창 농사 지은 것들을 이용해서 먹여 살리는 그런 일들이나 합니다. 자, 그럼 스파르타 시민은 뭐 하냐? 이들은요, 엄격한 군사훈련을 통해서 딱 강력한 군대를 만들게 되고, 그 강력한 군대를 바탕으로 이 여러 그 스파르타의 나머지 90%를 지배하는 시스템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군국주의 체제가 발전을 했고, 그래서 어려서부터 엄격한 군사훈련을 합니다. 이 군사훈련 할 때 먹을 게 필요하죠. 이것은 바로 스파르타의 우리 헤일로타이들, 예속농민들이 농사 지은 걸로 먹고 살고요. 그 다음에 스파르타가 경제적으로 이득을 좀 취해야 되겠죠. 이것은 그나마 스파르타 시민들이 스파르타를 정복할 때 협조했던 페리오이쿠이 반자유민들에 의해서 이제 그 거래가 이루어지고 이랬던 겁니다. 자, 이 사회가 얼마나 빡세게 강력한 군대를 통해서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려고 했는지는요, 이 사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자, 아고게라는 것은요, 스파르타의 학교인데요. 여기에서는 7세부터 20세까지 총 14년 동안 교육을 합니다. 근데 교육의 과목은 읽기, 쓰기, 음악, 무용까지는 현대 학교에서 배우는 것과 유사합니다. 하지만 핵심은 군사훈련을 한다는 데 있죠. 자, 그래서 파이도노모스라는 교사가 모든 권력을 갖고 훈육 과정을 책임지는데,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덕을 겸비한 용감한 전사를 양성하는 데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스파르타 교육의 목적은요, 소수의 10%가 다수의 90%를 지배하기 위한 용감한 전사 양성에 있던 겁니다. 자, 그래서 계속 보면은요, 20세부터 60세까지 남성들은 병역의 의무를 집니다. 그래서 30살까지는 결혼을 해도 병영에서 공동생활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흔히 말하면은 대한민국에서 의무분무로 군대를 가면은 그 기간 동안 군대에 있어야 되는 것처럼, 여기에서는 30살까지는 그냥 군대 안에 짱 박혀서 공동생활 해야 돼요. 그리고 30살 이후부터는 군대 출퇴근을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소녀들도 국가의 감독하에 격렬한 유체운동과 정신교육을 받았대요. 근데 왜 그랬는가 봤더니 건강한 어머니만이 훌륭한 전사를 낳을 수 있다는 취지에서였다라고 합니다. 바꿔 말하면 스파르타 남성들은요, 강력한 군대 유지를 위한 용감한 전사가 되는 게 탄생의 목적이라면은, 여성들은 훌륭한 전사를 낳는 데에 탄생의 목적이 있다라고까지도 해석이 가능하겠죠. 그 정도로 강력한 군대를 유지해서 이 스파르타라는 폴리스를 유지하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아테네는요, 완전 정반대 민주정치가 발달하는데요. 민주정치는 시민들이 국가를 향해 자신의 주장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이죠. 그래서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것이 바로 민주주의입니다. 아테네는 스파르타와 다르게, 강력한 군국주의를 유지했던 스파르타와 다르게 민주주의가 발달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성장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처음에는요, 아테네는 왕이 통치하는 시스템이에요. 하지만 왕정에서 귀족정으로 발달합니다.
근데 이들이 권력을 장악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내가 나라를 지킬 때 내 돈을 들여서 군대를 갈 수 있느냐 없느냐였습니다. 근데 평민들이 뭐 상공업을 통해서 부유해지면서 중장보병이 됩니다. 이 중장보병이라는 게 나타나는데요. 뭐냐면은요. 우리 그림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병사가요. 긴 창 하나와 그 다음에 방패 하나 들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무장이 되죠. 근데 이 당시에는요. 오늘날과 다르게 오늘날에는 군대 갈 때 그냥 몸만 가면은 알아서 총 주고요. 알아서 옷 주고 알아서 먹을 거 주고 알아서 재워줍니다. 그렇죠? 이때는 무기 내가 사들고 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돈이 있었던 왕, 그 다음에 귀족, 이들 중심으로 그 국가의 정치가 발달할 수밖에 없었던 구조였어요. 하지만 평민들이 이렇게 긴 창으로 무장한 중장보병이 되어서 그림에서와 같이 밀집대형을 만들어 전투에 참여해서 승리를 합니다. 그러면 이들은 자기가 소속된 국가를 지키는데 큰 역할을 한 것이죠. 그래서 나도 나라를 지킬 수 있다. 나도 정치에 참여하겠다. 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요. 권력을 주지 않으려는 귀족, 반대로 권력을 얻고자 하는 평민들 사이에 대립이 발생합니다. 이 대립을 조정하기 위해서 등장한 조정자가 바로 솔론인데요. 이 솔론은 어떻게 조정하냐면요. 우리 참정권, 정치 참여할 수 있는 권리는 줄게. 근데 대신에 기준은 바로 이 재산에 따라서, 재산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참정권을 차등 분배해 줄게 라고 이야기한 게 솔론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참정권의 차등 분배를 주장했는데요. 자, 여기에 대해서 평민들도 불만이 있고요. 귀족들도 불만이 있어요. 근데 자신들의 권력을 내줘야 됐던 귀족들 당연히 불만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내가 요구한 것이 있는데 뭐야 돈 많다고 정치 참여하고 돈 없으면은 나는 시민도 아니라는 거야 라는 평민의 불만도 있죠. 그러던 도중에 전쟁 영웅이었던 페이시스트라토스가 등장하고요. 이 사람은 오늘날의 독재자가 됩니다. 근데 당시에는 독재자라 안 그러고 참주라고 불렀나 봅니다. 그래서 페이시스트라토스라는 전쟁 영웅이 참주가 되는데요. 사람들이 여기에 동의를 합니다. 독재자의 출현을 막 반겨요. 하지만 페이시스트라토스는 몰라도 그 아들과 그 손자 히피아스와 히파르코스 때에 가면은 이들이 오히려 나라를 말아먹고 있는 형태가 벌어지네요. 그리고 이 참주를 쫓아내고 새롭게 민주주의의 경향으로 가니 그것이 바로 클레이스테네스라는 사람이 등장하면서부터입니다. 클레이스테네스 마찬가지 좀 중요하게 볼 수 있는데요. 이 사람은 이제 저 참주들 출현하는 걸 어떻게 막지? 그러다가 생각해낸 방법 바로 이 도자기 파편에다가 이름을 씁니다. 그렇게 해서 참주가 될 가능성이 있는 애들 이름을 쓰게 해서 6,000표 이상을 받으면은 국외로 추방해서 10년 동안 못 들어오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도편 추방제, 도자기 파편에다가 이름 써서 추방시켰다라는 뜻입니다. 이 도편 추방제를 실시하고요. 그런 다음에 클레이스테네스는 아테네가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이 4개의 부족을 10개의 행정구역 단위로 바꿉니다. 그런 다음에 각 부족마다 50명씩 대표자를 뽑아요. 그렇게 해서 500인 평의회라는 오늘날로 치면 약간 국회 비슷한 개념을 만들어 놓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치개혁을 통해 점점 우리 시민들이 정치에 참여하는 형태로 발전해 나갑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모든 아테네 시민이 정치에 참여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게임 체인저가 등장을 하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이라는 겁니다. 그리스 세계와 페르시아,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가 전쟁을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했냐? 먼저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가요, 점점 서쪽으로 와서 아시아 지역에 있던 그리스의 식민 도시들을 하나씩 다 병합을 해 나갑니다. 근데 아테네는요, 지금 빗금치는 이 지역에서 일어났던 반란을
지원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입장으로서는 아테네를 징벌해야 될 필요가 생겼죠. 그래서 이들은 무려 3차례에 걸쳐서 쳐들어옵니다. 근데 이 3차례에 걸쳐 쳐들어오는데 결과론적으로 이야기해보면 그리스 세계가 방어를 해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방어를 해내는데요. 그 영향으로 그리스 세계는 아테네를 중심으로 페르시아의 침입을 막겠다라고 해서 똘똘 뭉치는 델로스 동맹을 결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테네는요, 이 델로스 동맹의 근거에 있던 돈을 활용해서 거대한 해상 제국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이 중에서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전쟁 과정에서 과연 돈 있는 사람들만 전쟁을 했겠느냐라는 겁니다. 3차례의 전투가 벌어지고요. 그 중에 마지막 살라미스 해전 때는요, 심지어 바다에서 전쟁을 하기 때문에 아테네가 판단했을 때, 그리고 그리스 세계가 판단했을 때 우리가 육지에서 전쟁하면은 무조건 페르시아한테 탈탈탈탈 털릴 거다. 그리고 우리는 지도에서 지워질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육지에서 싸우면은 질 거니까 일단 시민들을 전체 다 살라미스 섬으로 대피시킨 다음에 우리는 바다에서 싸운다. 라고 해서 일어난 게 살라미스 해전입니다. 근데 바다에서 싸우면은요, 우리가 위에서는 바다의 배 위에 갑판에서는 돈 있는 애들이 무기 사온 거 갖다 싸우면 됩니다. 근데 배는 어떻게든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 돈 없는 사람들, 가난한 하층민들은 거기에서 노를 저어가면서 거기에서 승리에 일조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럼 이렇게 되면 국가를 방어하는데 돈 있는 사람들만 한 것도 아니고 돈이 없던 가난한 하층민들까지 국가 방어에 나서서 성공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페리클레스의 시대에 가면은 아테네 민주정치의 최전성기가 오는데요. 그 배경은 바로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에서 승리했다라는 것, 그리고 어쨌든 페르시아를 막기 위한 델로스 동맹의 맹주로서 그 델로스 동맹의 근거에 있던 자금을 활용해서 강력한 해상제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는 것에 있습니다. 일단 델로스 동맹 자체는요, 페르시아를 방어하기 위해서 등장한 동맹인데요. 이 동맹은 군사를 보내든지 아니면 군대를 보낼 만한 여력이 안 된다라고 하면은 돈을 내면은 아테네가 그거를 이용해서, 리더니까요, 아테네가 그거를 이용해서 방어를 해내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테네는 이거를 강력한 제국으로 성장하는 데 활용을 합니다. 근데 이럴 수 있었던 배경이 바로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에서 승리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해상제국 아테네에서는 민주정치의 최전성기가 오는데 바로 전쟁 승리에 일조했던 사회 하층민들까지 정치 참여하시는 권리를 요구했기 때문이죠. 그 내용을 보면은요, 이 민회에서 실질적인 입법권을 보유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민회 누가 나갈 수 있느냐 봤더니요, 일단은 민회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 오늘날 국회 같은 거거든요. 국회에 나가는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 봤더니 이들에게 돈 줘야겠네. 근데 왜 돈을 주지? 했더니 추첨을 통해서 관직을 선출하거든요. 그래서 이 추첨을 통해서 모든 관직을 선출을 하니까 뭐 일부 장군들 빼고요. 그럼 이 선출되는 사람들 중에는 정말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기 힘든 가난한 하층민도 있겠죠? 그러면 이들한테 정치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을 해줘야겠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너가 우리나라를 위해서 1년 동안 봉사를 할 거야? 그럼 그 봉사료 주자 해서 등장한 게 공무수당제인 겁니다. 자, 그래서 페리클레스 시대의 아테네 최전성기에 어떤 일들을 했는지는 잘 보셔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공무수당을 지급했다라는 사실은 꼭 받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페리클레스는요, 연설을 통해서 아테네의 정치체제에 대한 이야기를 남깁니다. 같이 한번 보면은요,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의 국법은, 우리나라의 법은 이웃 국가들의 법을 베낀 것이 아니다. 오히려 우리는 모방자이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에게 모범이 된다. 이 법에 입각한 통치는 소수보다 다수에게 유리합니다.
소수에게 유리한 것은요, 지배층들에게 유리한 것을 이야기하겠죠. 하지만 다수에게 유리하다. 민주주의 사회의 가장 기반이 되는 다수결의 원칙이라는 거겠죠. 자, 이것이 그리고 이 국법이 민주정으로 불리는 이유다. 법조문을 들여다보면 저마다 다른 사람이 같은 정의를 베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회신분을 살펴보면 공무 진출하는 것에 능력에 대한 평판에 달려 있으니 계층의 사정들이 그런 공적에 영향을 주도록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가난도 그러한 길을 막지 않는다. 누구든지 나라에 일할 수 있다면 조건이 불확실하다고 해서 방해받지 않는다. 왜? 돈 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아테네는 민주정치의 최전성기를 달리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테네 민주정치에는 한계점이 존재하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 알아둬야 됩니다. 왜냐면은 오늘날과 다르게 여성들 그리고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노예에게는 참정권을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참정권을 받지 못했던 여성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노예한테는 참정권을 주지 못했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둬야 됩니다. 자, 이렇게 최전성기를 달리고 있던 아테네의 민주정치. 하지만 쇠퇴기가 찾아옵니다. 바로 아테네가 강력한 제국으로 성장하는 것에 대해서 스파르타가 견제를 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아테네 중심이 되는 델로스 도멘과 스파르타가 자신들이 위치한 이 펠로폰네소스 반도를 중심으로 펠로폰네소스 동맹을 결성합니다. 그래서 30년 동안 싸워요. 근데 육지에서의 싸움은 스파르타가 월등히 강합니다. 결국에는 스파르타가 승리하면서 그리스 세계의 패권을 스파르타가 장악을 하죠. 하지만 문제점, 스파르타는 10%의 소수가 90%의 다수를 힘으로 지배하는 시스템이 익숙하지 거대한 그리스 세계를 이끌어 가볼 만한 경험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일까요? 그리스 세계는 바로 내분에 휩싸이게 되고요. 이 마케도니아 지역에서 등장한 필리포스 2세에게 이 그리스 세계는 완전히 넘어가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필리포스 2세가 권력을 잡게 되고요. 나중에 필리포스 2세가 암살당한 다음에 그 아들, 20살짜리 아들이 이어받아서 세계적인 대제국으로 발전시키니 그것이 바로 알레산드로스 제국입니다. 우리는 알레산드로스 제국을 보기 전에 그리스의 문화를 한번 볼 것인데요. 그리스의 문화 핵심 키워드는 바로 합리적이다. 그 다음에 인간중심적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합리적, 인간중심적이다라는 것, 특히 인간중심적이다라는 것은 그리스 신화에 등장합니다. 그리스 신화의 신들은 다 인간의 모습을 띠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인간의 착한 점과 못된 점을 다 갖고 있어요. 이거는 바로 그리스인들이 인간중심적인 사상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고, 그래서 자신들의 종교에도 그런 요소들을 다 묻어냈다라는 건데요. 먼저 미술적인 측면부터 한번 볼게요. 그리스 세계의 미술은요, 조화와 균형의 미를 중시했다라는 게 하나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바로 아테네의 파르테논 신전, 황금 비율을 갖고 있다고 알려진 신전이죠. 그 다음에 아테네 여신상, 그 다음에 원반 던지는 사람과 같은 이런 조화와 균형의 미를 중시하는 그런 것들이 반영된 미술 작품이 등장합니다. 건축물과 조각 작품이 등장하는 거죠. 그 다음에 문학 작품에서는요, 호메로스가 일리아드와 오디세이아라는 책을 서술을 합니다. 근데 이건 역사서라고 보기보다는 문학 작품이라고 봐야 되는 이유는 신화, 전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트로이 전쟁에 참여했던 이야기고요. 트로이 전쟁 끝나고 집으로 찾아가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팩트만 있으면 역사서겠죠. 근데 팩트가 아니라 신화, 전설과 같은 약간 뻥튀기 된 내용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문학 작품으로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에서는 연극도 많이 발달하는데요. 특히 그리스에는 희극과 비극이 이 극장에서 상연이 됩니다. 마이크가 없던 시절 건축이 얼마나 잘 됐는지 이 아래에서 공연을 합니다. 조그맣게 우리 지금부터 공연할게요 라고 속삭이면 안 들리겠지만 크게
발성을 내면은 잘 들렸다라는 것이 바로 이 그리스 희극과 비극의 공연이었던 겁니다. 자, 그리스 세계에서는요, 역사학도 발달하는데요. 우리가 역사학에서는 두 명을 좀 알아둬야 됩니다. 바로 헤로도토스와 투키디데스입니다. 헤로도토스는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하는 이야기들을 서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투키디데스는 펠로폰네소스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서술을 했어요. 근데 두 사람의 역사서의 제목은 똑같습니다. 히스토리아, 역사라고요. 하지만 차이점은요, 헤로도토스의 역사서에는 약간 그 구전, 우리가 그냥 귀로 듣는 것들,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됩니다. 근데 이제 투키디데스의 역사서 같은 경우는요, 투키디데스가 직접 전쟁에 참여해요. 펠로폰네소스 전쟁에. 그래서 직접 보고 목격한 거, 이런 것들을 주로 포함을 했기 때문에요, 기록의 정확도, 사실에 입각한 역사서라고 하는 것은 투키디데스의 역사가 그렇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헤로도토스는 역사학의 아버지라고 부르듯이 역사의 기록을 체계적으로 남긴 인물이기 때문에 헤로도토스의 역사도 중요하게 받아야 되고 투키디데스의 역사도 중요하게 봐야겠지만, 이들의 차이점, 하나는 구전 이런 것들을 막 포함을 했다. 하나는 자기들과 직접 참여하고 목격한 것들,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서술했다라는 차이점들을 구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동네에서는요, 히포크라테스와 같이 의학의 발달도 가져오고 피타고라스처럼 수학의 발달을 가져온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철학이죠. 그래서 소피스트들, 궤변론자라고도 하는데요, 이들은 진리는 바뀔 수 있다, 주관적이다 라고 하면서 진리의 상대성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진리는 바뀔 수 있으니까, 상대적이고 바뀔 수 있으니까 이건 주관적이다 라는 거예요. 하지만 소피스트에 대항한 소크라테스, 진리가 왜 바뀌냐? 진리는 절대적이기 때문에, 바뀌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이다, 보편적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소피스트와 소크라테스 지향점이 달랐죠. 하나는 상대적이고 주관적이다, 하나는 진리는 바뀌지 않는다. 자, 이 중에 제자들을 양성한 것은 바로 소크라테스입니다. 소크라테스의 제자 플라톤은 이상국가론을 제시합니다. 근데 플라톤이 생각한 이상국가론은요, 스파르타예요. 근데 플라톤은 스파르타를 가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 플라톤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여러 분야의 학문을 정리해서 서양 철학의 기초를 마련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가 다음 차시에서 보게 될 알렉산드로스 대왕입니다. 자, 이렇게 그리스의 철학은 사실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르네상스 시대에 바티칸에 남겨져 있는 라파엘로의 아테네 학당에는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그 다음에 에우클레피데스, 유클리드죠. 그 다음에 라파엘로 본인과 조로아스터교의 창시자 조로아스터, 그 다음에 디오게네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 피타고라스, 그 다음에 프톨레마이오스와 같은 여러 철학자들이 이 그림에 다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50여 명의 철학자가 반영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우리는 그리스 철학까지 살펴보면서요, 다음 차시에서 알렉산드로스 제국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